12년 전 저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판사가 된 제 딸의 법정에 한 살인자가 섰습니다. 그 살인자의 정체는 바로 저를 버린 전 남편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 아들과 시어머니가 숨겨온 충격적인 진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송하윤입니다. 올해 68이 되었네요. 서울 강남에서 30년간 하윤의 밥상이라는 한식당을 운영했던 저는 지금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한때는 저도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했던 사람이죠. 사람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겁니다. 윤태석, 제 전 남편 이름이에요. 유명한 건설업자였습니다. 우리는 대학 동창으로 만났죠. 저도 그때는 꿈 많은 요리학과 학생이었어요. 태석이 건설회사를 차리고 사업을 확장할 때 저는 작은 한식당을 열어 그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남편이 성공하는 것이 곧 우리 가족의 성공이라 여겼으니까요. 하윤아, 내가 성공하면 너에게 다 갚을게.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딸 지아와 아들 민호를 키우며 태석의 사업이 번창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위해 항상 따뜻한 국과 밥을 준비했고, 주말에는 그의 사업 파트너들을 위한 모임에 완벽한 음식을 대접했죠. 누가 봐도 부러운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2년 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어요. 하윤아, 할 말이 있어. 퇴근한 태석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테이블에 앉은 태석은 박서진이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서진은 태석의 회사에 새로 들어온 젊은 비서였죠. 32, 저보다 26살이나 어렸어요. 서진이 내 아이를 가졌어. 미안하지만 이혼하자.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한순간에 낯선 사람이 되었어요. 처음엔 용서해보려 했죠. 하지만 태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까지 식당에서 나가줬으면 해. 서진이가 우리 가게를 리모델링 할 거야.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이혼 서류를 검토하던 중 태석이 식당 권리금과 제 명의로 된 재산까지 모두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법적으로는 제가 가질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엄마,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24이던 지아와 21였던 민호의 불안한 눈빛이 아직도 선명해요. 지아는 대학원을 갓 졸업한 상태였고 민호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하지만 마음속으론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30살부터 오로지 요리사로만 살아온 제가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고 살아갈 수 있을까? 강남의 식당에서 쫓겨난 우리 세 식구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태석은 약속했던 위자료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서진과 함께 호화로운 새 생활을 시작했고 우리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더 아픈 건 민호의 변심이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아버지 편에 서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아빠 회사에 취직할래. 거기가 전망이 더 좋잖아. 민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들마저 저를 떠났습니다. 오직 지아만이 제 곁을 지켰죠. 엄마, 내가 미국 유학 가서 법률을 공부할게. 나중에 꼭 아빠 같은 사람들이 만든 불공정한 세상을 바로잡을 거야. 지아의 결심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아의 유학을 위해 마지막 남은 금반지까지 팔아 그 아이를 떠나보냈어요.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습니다. 첫 해는 정말 지옥 같았어요. 30살 이후 한 번도 남의 밑에서 일해본 적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분식집 아르바이트, 식당 서빙, 건물 청소뿐이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어요. 하지만 지아 생각에 버텼습니다. 송씨, 어서 이것 좀 치워요. 손님들 기다리잖아. 식당 주인의 고함 소리에 허리를 더 굽혔어요. 누군가의 밑에서 일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습니다. 특히 한때 유명한 식당의 오너였던 제게는요. 하지만 자존심 세우고 있을 형편이 아니었죠. 2년 정도 돈을 모아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낮에는 분식집을 운영하고 밤에는 강남의 한 요양원에서 노인 돌봄 일을 시작했어요. 잠은 하루 4시간도 못 잤지만 그래도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위안이었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새로 입소한 노인 중에 저희 전 시어머니 윤명자 씨가 있었던 겁니다. 한때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면서도 끊임없이 학대하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 들어온 거예요. 아들, 내 아들 어딨어? 태석이 어딨냐고.
명자 씨의 외침을 들으며 처음엔 복수심이 일었습니다. 이제 와서 아들을 찾는다고요? 그 아들이 어떻게 어머니를 버렸는지 아십니까? 하지만 그 분노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명자 씨의 초라한 모습을 보니 오히려 연민이 생겼습니다. 요양원 기록을 보니 명자 씨는 태석이 아닌 민호가 입소시켰더군요. 그것도 최대한 저렴한 서비스로요. 아버지에게 충성을 다하던 아들이지만 할머니에게는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송 씨, 11번방 할머니 특별히 잘 봐주세요. 가족들이 거의 찾아오지 않아서요. 원장님의 부탁에 저는 명자 씨를 특별히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가끔은 자신의 며느리로 착각하기도 했고요. 하윤아, 오늘도 국이 싱겁구나. 넌 요리사라면서 이것밖에 못해. 예전 같았으면 상처받았을 말들이 이제는 그저 병든 노인의 헛소리로 들렸어요. 오히려 가끔씩 제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한편 민호는 점점 태석을 닮아갔어요. 아버지의 회사에서 이사로 승진하고 서진의 소개로 만난 여자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민호의 모습은 완전히 낯선 사람 같았어요. 제가 키운 아들 맞나 싶을 정도로요. 지아는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해줬는데 그 시간이 제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엄마, 난 여기서 법학 박사 과정까지 마치고 한국에 돌아갈 거야. 꼭 판사가 될 거라고. 지아의 꿈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가 겪은 불의를 보며 법조인의 꿈을 키워나갔어요. 어느 날 분식집을 닫고 귀가하던 중 텔레비전 가게 앞에서 놀라운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오늘 법무부는 해외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법학 박사 과정을 마친 송지아 씨를 특별 채용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면 속 지아는 너무나 당당하고 아름다웠어요. 검사 제복을 입은 모습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분식집 주인 아주머니가 어깨를 두드리며 물었죠. 왜 우시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저기 있는 검사가 제 딸이에요. 아주머니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분식집 아줌마에게 어떻게 그런 훌륭한 딸이 있냐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제 딸이 저를 닮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요양원에서 명자 씨의 머리를 빗겨드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지아가 검사가 됐어요. 정말 자랑스럽죠? 명자 씨는 그저 멍한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제 기쁨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을 뿐이니까요. 12년 만에 지아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그 아이를 처음 마주했을 때 숨이 멈출 것 같았어요. 예쁜 여대생이었던 딸이 이제는 당당한 법조인으로 서 있었으니까요. 엄마, 지아가 공항 게이트를 나오자마자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 아이의 포옹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12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느껴졌죠. 지아야, 정말 보고 싶었어.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아도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 내가 이제 엄마 편이 되어줄게. 절대 다시는 혼자 고생하지 않게 해줄 거야. 택시를 타고 제 작은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지아는 창밖으로 변한 서울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제 원룸에 도착했을 때 지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이렇게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어. 부끄러워진 저는 수줍게 웃었어요. 괜찮아. 나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 지아는 방 안을 둘러보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아이의 손이 제 손보다 더 부드러웠어요. 제 손은 이제 요리와 청소로 거칠어져 있었죠. 엄마, 이제부터는 내가 엄마를 책임질게. 곧 검사 월급도 나오고 미국에서 모아둔 돈도 있어. 더 좋은 집으로 옮기자. 딸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났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난 여기가 편해. 그리고 너는 내 미래를 위해 그 돈을 써야지. 지아와 함께 보낸 며칠은 꿈같았습니다. 우리는 12년간의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지새웠어요. 지아는 미국에서의 유학 생활,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한 이유를 들려주었습니다. 엄마, 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정의를 실현하고 싶어. 돈과 권력으로 법을 비웃는 사람들에게 법의 심판을 내리고 싶어. 지아의 눈빛에서 결연함이 느껴졌어요. 그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되었습니다. 이 사회는 그런 정의로운 사람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일주일 후, 지아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분식집에서 평소처럼 일했고, 밤에는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명자 씨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하윤아,
태석이 어디 있어? 내 아들 보고 싶어. 명자 씨의 손을 잡아들이며 위로했어요. 곧 올 거예요.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물론 거짓말이었죠. 태석은 12년 동안 어머니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니까요. 가끔 민호가 형식적으로 들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지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큰일이에요. 내가 중요한 살인사건을 배정받았는데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아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가득했거든요. 무슨 일이야? 지아야? 윤태석. 아버지가 살인 용의자로 체포됐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태석이 살인을 저질렀다고요? 아무리 그가 나쁜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살인까지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의 회사 비서가 살해됐어요. 모든 증거가 아버지를 가리키고 있대요. 그리고 그 사건이 제게 배정됐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12년 만에 태석을 다시 마주하게 된 지아. 그것도 검사와 피해자로. 운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잔인한 장난을 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요양원에 갔을 때 영자 씨가 평소와 다르게 또렷한 정신으로 저를 불렀어요. 하윤아, 내가 태석이를 봤어. 여기 왔었어. 놀라서 명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태석이 요양원에 왔다고요? 12년 만에요. 언제요? 어머니, 며칠 전 그 여자랑 같이 왔었어. 크게 싸우더라. 태석이가 그 여자 멱살을 잡고 명자 씨의 말에 가슴이 떨렸어요. 태석이 요양원에서 누군가와 다퉜다는 건데 혹시 그 여자가 살해된 비서일까요? 이건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자 씨의 증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태석이 요양원에서 살해된 비서와 다퉜다니 이건 분명 중요한 정보였어요. 지아에게 알려야 할까요? 하지만 그 전에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원장님께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며칠 전에 11번 환자 윤명자 씨의 아들이 다녀갔다고 하던데 혹시 그때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원장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송 씨, 그런 영상은 개인정보라 함부로 보여드릴 수 없어요. 경찰 요청이 있어야 하는데 그때 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돌아보니 민호가 서 있었어요. 12년 만에 마주한 아들은 완전히 아버지를 닮아 있었습니다. 키도 훌쩍 커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민호야. 원장님은 자리를 피해 주셨고 민호와 저는 요양원 정원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어요. 할머니는 어떠세요? 많이 안 좋아. 치매가 심해지셨어. 넌 어쩐 일로 여기까지 왔니?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지아 누나 소식 들었어요. 아버지 사건을 맡았다면서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그 때문에 온 거였군요. 민호야, 그건 어머니, 제발 이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아버지는 결백해요. 누군가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민호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를 믿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회사 지분을 지키기 위한 걸까요? 민호야. 할머니가 그날 아버지가 누군가와 크게 다투는 걸 보셨대. 이건 중요한 증언이 될 수 있어.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할머니가요? 말도 안 돼요. 할머니는 치매 환자잖아요. 그런 증언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민호의 반응이 수상했습니다. 무언가 숨기는 느낌이었어요. 민호야,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 만약 아버지가 정말 결백하다면 숨길 게 뭐가 있니?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발 이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가족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요. 지아 누나한테도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민호는 서둘러 떠났어요. 마지막 순간 그 아이의 눈에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데 현관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박서진이었어요. 12년 전 태석을 빼앗아간 그 여자였죠. 하윤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불편한 마음으로 서진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원룸이라 마주 앉을 공간도 별로 없었지만 테이블에 앉아 차를 내왔어요. 무슨 일로 찾아왔어요? 서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태석 씨 일로 왔어요. 그가 살인범이 아니라는 걸 지아에게 전해주셨으면 해요. 그 뻔뻔함에 화가 치밀었어요. 그게 당신이 할 말인가요? 12년 전 우리 가족을 망가뜨리고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한다고요? 서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하윤 씨,
사실은 태석 씨 회사가 큰 위기에 처해 있어요. 막대한 부채가 있고 살해된 비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회사의 비밀 장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순간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태석이 회사 자금을 빼돌리다가 비서에게 들켰고 입을 막기 위해 당신, 태석이 살인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진의 눈에 불안감이 스쳤어요. 그건 아니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 태석 씨가 구속되면 민호가 회사를 물려받게 돼요. 그리고 제가 그제서야 서진의 진짜 의도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태석보다 민호에게 기대고 있었어요. 회사의 실질적 소유권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서진 씨, 난 딸에게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을 거예요. 지아는 정의로운 검사야. 스스로 판단하게 내버려 둘 거예요. 서진은 실망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가 문득 돌아봤어요. 참, 요양원 CCTV 영상은 이미 민호가 확보했어요. 증거로 쓸 생각이라면 포기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서진은 떠났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민호가 CCTV 영상을 가져갔다고요? 무슨 의도로? 혹시 그 안에 태석의 범행을 증명할 증거가 있던 걸까요? 태석의 첫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은 언론과 방청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도 방청석 맨 뒤쪽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어요. 앞쪽에서는 검사와 변호인이 준비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석에는 태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12년 만에 본 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생겼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고급 양복을 입고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전원 기립, 서기의 외침과 함께 재판장이 입장했어요. 지하였습니다. 검은 법복을 입은 딸은 어느 때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감정 하나 드러나지 않았어요. 완벽한 검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형사 제1234호 사건, 피고인 윤태석에 대한 살인사건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태석은 잠시 놀란 눈빛으로 지아를 바라봤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딸이 검사로 나올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지아가 먼저 모두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윤태석은 2023년 5월 15일 자신의 회사 비서 김다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의 비리를 알아내어 이를 폭로하려 했고 피고인은 이를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태석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합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아들 송민호와 함께 있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그 말에 지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알리바이가 거짓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첫 증인으로 민호가 나왔어요. 민호는 사건 당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민호의 증언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증인, 사건 당일 오후 7시 30분경 강남역 인근 ATM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있지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감정 결과 해당 ATM에 남은 지문은 증인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증인이 진술한 알리바이와 명백히 모순됩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민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태석은 분노한 눈빛으로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첫 재판에서부터 태석의 방어선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증인으로는 백 형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사건을 처음 수사한 형사였어요.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피고인과의 통화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6시 32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양원에서 만나자는 내용의 통화였습니다. 태석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그 통화 내용만으로는 살인과의 연관성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백 형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문제의 요양원 주차장 CCTV에 피고인의 차량이 찍혔습니다. 오후 7시 입차, 7시 45분 출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증언에 태석은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변호사에게 귓속말을 했고 변호사는 긴급 휴정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30분간 휴정을 선언합니다. 지아의 선언과 함께 법정은 잠시 중단되었어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백 형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송하윤 씨죠? 저는 이 사건을 담당한 백준호 형사입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눈 후 백 형사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요양원 CCTV 원본이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증거인멸을 한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신지요? 서진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민호가 이미 영상을 확보했다고 했던 것이
민호가 그 영상을 가져갔을지도 모르겠네요. 서진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백 형사의 눈빛이 빛났어요. 그럼 박서진을 조사해봐야겠군요. 고맙습니다. 재판이 재개되고 태석 측은 작전을 바꿨습니다. 이제 알리바이를 주장하는 대신 증거 불충분을 내세웠어요.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모두 정황 증거에 불과합니다. 직접적인 살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지아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재판장님, 검찰은 피고인의 혈액이 묻은 넥타이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이 넥타이는 사건 다음 날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태석이 직접 발언했습니다. 그건 조작된 증거야.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거라고. 지아는 태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피고인, 법정에서는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피해자를 만난 사실을 계속 부인했지만 CCTV 기록이 그 거짓말을 증명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주장을 믿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태석은 잠시 침묵했다가 갑자기 지아를 향해 말했어요. 넌 내 딸이잖아. 어떻게 아버지를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니? 법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냉정함을 되찾았어요. 피고인, 법정에서 그런 발언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당신의 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검사입니다. 지아의 단호한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 아이는 정말 훌륭한 검사였습니다. 법정 밖에서 태석이 제게 다가왔어요. 경찰의 감시 아래 잠시 대화가 허락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윤아, 좀 도와줘. 지아가 날 너무 몰아붙여. 싸늘하게 그를 바라봤어요. 도와달라고요? 12년 전 우리를 버리고 재산을 빼앗고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해요. 태석의 눈에 절박함이 서렸습니다. 난 살인은 안 했어. 정말이야. 누군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그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어요. 그저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었죠. 다음 날 백 형사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송하윤 씨, 중요한 증언자를 찾았습니다. 윤태석의 회사 경리 김미연이라는 여성인데 민우와 서진이 그녀를 찾아가 입막음하려 했다고 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호가요? 서진과 함께? 백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내연 관계였다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아마 태석 씨가 구속되면 회사를 차지하려는 계획인 것 같아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민호와 서진이, 태석은 자신의 아들과 아내에게 배신당한 거였군요. 이건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어요. 그 김미연이라는 분은 지금 어디 있나요? 안전한 장소로 피신시켰습니다. 하지만 증언을 하기 전에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요. 당신이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라면서요. 그날 오후 안전가옥에서 김미연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30살 정도로 보이는 조용한 여성이었어요. 눈에는 공포와 결의가 공존하고 있었죠. 송하윤 씨, 드디어 뵙게 되네요. 태석 회장님이 항상 당신 얘기를 했어요. 놀랐습니다. 태석이 저에 대해 얘기했다고요? 제 얘기를요?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이 술에 취하면 종종 하윤이 있을 때가 행복했다고 말했어요. 서진 씨나 다른 여자들과는 달랐다고.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미연 씨, 태석이 정말 살인을 했을까요? 미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회장님이 살인을 했는지는 저도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회장님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 사기를 벌였다는 거예요. 노인들을 대상으로요? 네. 실버 프로젝트라고 불렀어요. 요양원이나 노인정을 찾아다니며 고수익을 약속하고 노후 자금을 투자받는 거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돈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렸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의 노인들도 그 피해자일까요? 그럼 살해된 비서는? 다희 씨가 그 계획을 알아냈어요. 회사 비리를 고발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회장님이 그녀를 요양원으로 불러냈고 미연의 말이 끊겼어요. 그녀도 확실한 건 모르는 듯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미연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이게 모든 거래 내역이에요. 다희 씨가 제게 맡긴 건데 그 아이가 살해되고 나서 숨겨뒀어요. 민호 씨와 서진 씨가 이걸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USB를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태석의 범죄를 증명하는 증거였군요. 하지만 살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였어요. 이걸 지아에게 전해야겠어요. 그날 저녁 지아를 만나기 위해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에서 민호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어머니, 그건 뭐예요?
민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손에 든 USB로 향했어요. 내가 알 바 아니야. 민호야, 그건 저한테 주세요. 아버지를 위한 거라면. 민호가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너무 강하게 잡아당겨서 팔이 아팠어요. USB를 빼앗으려는 것이 분명했죠. 이건 진실을 밝히기 위한 거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밀려 넘어지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돌아보니 윤명자 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옆에는 요양원 간호사가 서 있었죠. 할머니, 민호가 놀라 물러섰습니다. 명자 씨의 눈빛이 또렷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선명한 의식이었습니다. 내 손자가 어미를 괴롭히는 꼴을 보다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니? 명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백 형사가 달려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민호는 경찰에 연행되었고 USB는 안전하게 보존되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명자 씨가 저를 만나러 요양원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간호사의 말로는 갑자기 하윤이를 만나야 한다며 고집을 부리셨다고 해요. 마침 그 타이밍이 제 목숨을 구했네요. USB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태석이 12년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 사기를 벌여왔다는 증거였어요. 특히 치매 노인들을 노린 잔인한 범죄였죠. 하지만 살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양원에서 명자 씨를 만났어요. 그녀는 평소보다 맑은 정신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윤아, 내가 너한테 미안해. 옛날에 너무 못되게 굴었지. 시어머니의 사과에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괜찮아요. 어머니, 다 지난 일이에요. 나 그날 태석이 봤어. 그 여자랑 다투는 거. 근데 태석이가 그 여자를 죽인 건 아냐. 놀라서 명자 씨를 바라봤어요. 그럼 누가요? 명자 씨의 표정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잘 기억이 안 나. 어떤 여자가 뒤에서. 그때 명자 씨의 눈이 다시 멍해졌습니다. 치매의 증상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태석이 아닌 어떤 여자가 범인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백 형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는 즉시 수사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살인범을 찾아야 했어요. 결정적 증거 심리가 열리는 날, 법정은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 재판이 태석의 운명을 결정지을 거라는 소문이 퍼진 탓이었죠. 저도 앞쪽 방청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민호는 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했고 태석은 피로해 보이는 얼굴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아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어요. 재판부에 USB 속 회계 자료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10년 넘게 노인들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벌여온 것을 증명합니다. 태석의 변호사가 반발했어요. 이 재판은 살인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혐의에 대한 증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아는 냉정하게 대응했습니다. 살해 동기를 명확히 하는 증거입니다. 피해자 김다희는 이 사기 행각을 폭로하려 했고 피고인은 이를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장이 증거 채택을 허가했고 법정에는 충격파가 퍼졌어요. 태석이 얼마나 교묘하게 노인들의 재산을 갈취했는지 모두가 보게 된 거죠. 태석은 마지막 수단을 꺼내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최근 기억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로부터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법정이 술렁였어요. 태석이 치매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지아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어요. 피고인은 2주 전 갑자기 치매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재판을 의식한 행동입니다. 정신 감정 결과 책임 능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태석의 마지막 방어선마저 무너졌어요. 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법정 뒤쪽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박서진이었습니다. 그녀는 검사에게 다가가 뭔가를 전했고 지아는 재판장에게 긴급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긴급 증인 신청을 허가합니다. 서진이 증인석에 섰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증인은 선서하세요.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한 후 충격적인 증언을 시작했어요. 사실 태석 씨는 살인범이 아닙니다. 하지만 살인을 지시한 건 맞아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태석은 격분한 표정으로 서진을 노려봤어요. 태석 씨는 제게 다이를 처리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죠. 그러자 태석 씨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했어요. 민호에게요. 더 큰 충격파가 퍼졌습니다. 민호가 실제 살인범이라고요? 거짓말이야. 민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버지가 지시했잖아요. 태석도 분노했습니다. 내가 서진과 짜고 날 함정에 빠뜨린 거잖아.
내가 회사를 차지하려고 부자의 고성이 법정을 채웠어요. 재판장이 정숙을 명령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후였습니다. 서진은 울면서 증언을 이어갔어요. 사실 민호와 저는 관계가 있었어요. 함께 태석 씨를 제거하고 회사를 차지하려 했죠. 하지만 살인까지는 계획에 없었어요. 그건 민호가 단독으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민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난 아버지를 위해 그랬어. 다이가 모든 걸 폭로하려고 했어. 우리 가족이 망할 뻔했다고. 그 순간 모든 진실이 명확해졌어요. 태석은 살인을 지시했고 민호가 실행했습니다. 둘 다 범인이었던 거죠. 태석은 갑자기 지아를 향해 외쳤어요. 너는 내 피를 이어받은 내 딸이야. 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지아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12년 전 우리 가족을 버렸고 지금은 법 앞에 선 범죄자일 뿐입니다. 그 순간 태석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는 갑자기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투자 사기, 살인 지시, 증거 인멸, 그동안의 모든 범죄를 털어놓았어요. 다 돈 때문이었어. 더 많은 돈, 더 큰 성공.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어. 태석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파멸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이 밝혀진 것에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재판은 그렇게 끝났어요. 태석과 민호 둘 다 범인이었고 서진은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지아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이제 끝났어요. 우리 새로 시작해요. 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12년간의 긴 악몽이 끝났어요. 한 달 후 태석은 살인, 교사 및 사기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민호는 실제 살인범으로 무기징역을 받았고 서진은 공범으로 8년형을 선고받았어요. 법정 앞에서 마지막으로 태석을 봤을 때 그는 완전히 늙어버린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절망만이 가득했어요. 놀랍게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태석이 12년 전 저에게 숨겼던 재산도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는 제 이름으로 된 식당의 권리금과 예금을 모두 불법적으로 빼돌렸던 거죠. 법원은 그 재산의 원상복구를 명령했고 덕분에 저는 오랜 꿈이었던 하윤의 밥상을 다시 열 수 있게 되었어요. 새로운 식당은 강남의 번화가에 위치했습니다. 개업 첫날 예상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아마도 언론에서 제 사연이 알려진 덕분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지아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난 이렇게 요리하며 살아가는 게 행복해.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 그게 내 삶의 의미야. 지아는 서울중앙지법의 판사로 승진했어요. 그 아이는 정의로운 판결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약자의 편에 서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해졌죠. 한편 요양원에 계시던 명자 씨를 우리 집으로 모셔왔어요. 치매가 많이 진행되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지만 가끔은 또렷한 정신으로 저를 알아보실 때가 있었습니다. 하윤아, 너는 내 딸이야. 내가 진짜 딸처럼 생각한단다. 명자 씨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한때 저를 괴롭히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제 보살핌을 받고 있다니.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민호는 교도소에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아들의 삐뚤빼뚤한 글씨체를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시지 않아도 이해합니다. 다만 제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어요.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요. 면회를 신청했고 차가운 교도소 면회실에서 민호를 만났어요. 어머니, 오실 줄 몰랐어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갑을 찬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니면 누가 널 찾아오겠니? 넌 그래도 내 아들인걸. 그날 이후 정기적으로 민호를 면회했어요. 그는 교도소에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각오했던 민호는 제 증언 덕분에 형량이 줄어 2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모든 증거가 태석의 짓이었다는 것을 가리켰고 저는 법정에서 민호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증언했거든요. 한편 서진은 재판 중에 태석의 해외 계좌에서 돈을 빼돌려 도주하려다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끝까지 이기적인 선택을 한 거죠. 결국 그녀는 원래 형량에 더해 추가로 5년을 더 선고받았어요.
요양원 노인들의 투자금은 태석에 동결된 재산에서 모두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고 요양원을 찾아갔어요. 어르신들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윤 씨 덕분이야. 우리 노인네들 평생 모은 돈인데 찾게 해줘서 고마워. 박할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다 지아가 해냈어요. 제 딸이 정의를 바로 세웠을 뿐이에요. 식당이 안정되자 요양원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행사를 열었습니다. 매달 한 번 어르신들을 모시고 정성껏 준비한 한정식을 대접했어요. 그분들의 웃음이 제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죠. 명자 씨는 간간히 또렷한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었어요. 그런 날이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하윤아, 태석이가 어릴 때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근데 내가 자꾸 더 성공하라고, 더 돈을 벌라고 채근했지. 그게 아이를 망친 것 같아. 명자 씨의 고백에 가슴이 아팠어요. 모든 비극이 돈과 성공에 대한 집착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지아는 바쁜 판사 일정 속에서도 주말마다 집에 와서 명자 씨를 돌봐주었어요. 할머니와 손녀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될 줄은 몰랐습니다. 할머니, 이 약 드셔야 해요. 제가 먹여드릴게요. 지아가 명자 씨를 정성껏 돌보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상처는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식당 일이 안정되자 민호의 출소 후 계획도 세웠어요. 그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죠. 10년 후 민호가 출소하면 식당에서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요리는 아니더라도 회계나 관리 업무를 맡을 수 있을 거예요. 어느 화창한 봄날, 지아와 함께 한강공원을 거닐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엄마, 후회 없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지아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어요. 태석과의 30년 결혼 생활, 그리고 그 후에 12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후회는 없어.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고 너와 민호도 있으니까. 다만 안타까울 뿐이야. 태석이가 욕심에 눈이 멀지 않았더라면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지아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이제 우리는 행복해요. 비록 어두운 시간을 지나왔지만 지금은 진짜 행복을 찾았잖아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돈과 성공이 아닌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 그리고 정이라는 가치를 통해서요. 지아야, 내가 자랑스러워. 넌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웠어. 지아가 웃었습니다. 엄마야말로 대단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셨으니까 제가 엄마를 본받은 거예요. 한강의 봄바람이 우리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모든 고통과 상처를 쓸어가는 것 같았죠.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요양원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저녁 식사회를 열었을 때 모든 어르신들이 박수를 치며 기뻐하셨어요. 특히 명자 씨가 맑은 정신으로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라고 외치셨을 때는 모두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때 서로를 미워하고 상처 주고 배신했던 우리 가족. 하지만 이제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비록 태석은 감옥에 있지만 그의 선택이 그를 그곳으로 이끈 것이니 누구를 탓할 수도 없겠죠. 어느 날 지아가 기쁜 소식을 들고 왔어요. 대법원 판사 후보로 추천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겨우 40대 초반의 나이에 이룬 대단한 성취였죠. 엄마, 이건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보여준 용기와 인내가 제게 큰 힘이 됐어요. 지아를 꼭 안아주었어요. 아니야, 내 노력의 결실이야.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식당에서 특별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요양원 어르신들도 모두 초대했어요. 명자 씨는 휠체어에 앉아 손녀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셨습니다. 비록 치매로 인해 모든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셨지만 그날만큼은 기쁨이 전해진 듯했어요. 우리 손녀가 판사래. 대단하지. 명자 씨가 다른 어르신들에게 자랑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한때 저를 무시하고 괴롭혔던 그 시어머니가 이제는 제 딸을 자랑스러워하는 할머니가 되었으니 세상 일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강남의 밤하늘 아래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극은 없어요. 오직 정의와 사랑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노인을 무시하고 모욕했던 사람들은 응당한 대가를 치렀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마침내 행복을 찾았어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운 한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정의가 승리한 이야기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